곽첨지가 눈발이 흩날리는 갈티제를 넘으려고 산허리를 돌자 장옷으로 온 몸을 감싸고 얼굴만 빠끔히 내민 여인이 길섭 바위 위에 앉아 인기척을 내느라 헛기침을 내뱉었다. 머리칼이 쭈뼛 치올라 가도록 놀란 곽첨지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역정을 내자 여인은 배시시 웃으며 백년 묵은 여우가 아니니깐 무서워 마십시오 하면서 바위에서 사뿐히 내려와 곽첨지를 뒤따라왔다. 왜 나를 따라오시오? 나 혼자는 무서워서 이 죄를 못 넘겠소. 곽첨지가 힐끗 보니 여인의 얼굴이 곱상하기 이를 데 없다. 인동장에 송아지 한 마리를 사러 가는 곽첨지와 몇 년째 병으로 드러누워 있는 남편의 약을 지으러 가는 여인이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으며 뉘엿뉘엿 해가 저무는 갈티제를 넘었다. 제 너머 대처해 오자 땅거미가 내려앉고 찬바람이 옷 속을 파고드는데 그 여인이 곽첨지 팔짱을 꼈다. 주막에서는 혼자 오는 여자 손님은 받지를 않습니다. 첨지께서 제 남편 노릇 좀 해주십시오. 단골 손님 곽첨지가 생전 처음 마누라와 함께 오자 주막 주인이 반색을 했다. 안방마님 장 구경시키려고 동부인하셨구먼요. 곽첨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겸상으로 그 여인과 국밥을 먹고 막걸리 한 주전자도 비웠다. 곽첨지가 송아지 살 돈이 든 전대를 주막 주인에게 맡기며 이거 황소 살 돈이요. 말하고는 쭈뼛쭈뼛 구석진 객방으로 들어가자 그 여인이 벌써 아랫목에 이부자리를 하나 깔고 은목 끝에 자신의 것을 깔아 놓았다. 호롱불을 끄고 보스락보스락 여인이 옷 벗는 소리에 곽첨지는 아랫목에 누워서 꿀꺽침을 삼켰다. 북풍한 설에 문풍지 떠는 소리뿐 정막만 흐르는데 갑자기 곽첨지 이불 속으로 그 여인이 속치마만 걸친 채 기어 들어왔다. 은목은 추워서 못 자겠소. 여인은 탱탱했다. 뱃살이 쭈글쭈글한 마누라와 합방을 해본 지 몇 해던가. 곽첨지는 가슴이 터질 듯 여인을 안고 여인은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숨소리가 가빠지기 시작했다. 여인의 신음소리가 하도 커 제 스스로 속치마를 움켜 물었다. 두 번째 합판은 길고도 격렬했다. 잠깐 윤을 붙였나. 토끼오 새벽닭 울음소리를 들으며 또 한바탕 일을 치르고 곽첨지는 뻗어버렸다. 이른 아침에 우시장에 가야 좋은 소를 고를 수 있는데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곽첨지가 일어났다. 여인이 보이지 않았다. 옷을 대충 걸치고 아침도 걸은 채 주막 주인을 불렀다. 아직 안 나갔어요? 되돌아온 거요? 늦잠을 잤소. 어쩌녁에 맡긴 전대나 주시오. 아침에 안방마님이 가져갔잖아요. 주막 주인의 입에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다. 곽첨지와 주막 주인이 멱살잡이를 하다가 사또 앞에 갔더니 사또왈, 이것은 공무로 처리할 일이 아니니 두 사람이 알아서 찾으렸다. 두 사람이 산 넘고 물 건너 이 고을 저 고을 그 여인을 찾아다니다 술 한 잔을 마시고 곽첨지가 그날 밤 여인과 세 차례나 합판을 했던 얘기 끝에 당신에게 맡긴 돈은 말로만 황소 살 돈이라 했지 사실은 송아지 살 돈이었소. 네, 그거 해우값으로 치부하리다. 하자. 가만히 듣고 있던 주막 주인이 웃으며 곽첨지 어른 살아있을 동안 우리 주막에 들르면 먹고 자는 건 공짜요. 두 사람은 한바탕 웃고 서로 제 집으로 돌아갔다. 줄줄이 이어진 동생들, 업고 안고, 점심 새참 함지박 머리에 이고, 종종 걸음으로 밭으로 논으로 발발 쏘다녀도 힘들다는 소리 한마디 하지 않던 17살 순덕이가 마침내 시집을 가게 되었다. 순덕 어미는 그렇게도 딸을 부려먹은 게 안쓰러운지 딸머리를 따아주며 말했다. 그 집은 식구도 단출하다니 네가 땀 흘릴 일은 별로 없을 거다. 발 뻗고 실컷 잠도 자고. 하지만 시집이라고 갔더니 제 어미 말하고는 달랐다. 신랑과 시어머니뿐인 줄 알았는데 시집 갔다던 시누이가 딸 하나를 데리고 친정살이를 하고 있었다. 시어미와 시누이는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큰 일, 작은 일 닥치는 대로 순덕이를 부려먹었다. 아가, 메밀묵이 먹고 싶구나.
광에 가서 메밀 한 대빵만 퍼내와 절구질해라. 옳게 물 한 그릇 떠주고 우리 임단이 좀 업어줘. 시어미와 시누이는 새 며느리가 한시도 쉬는 꼴을 못 본다. 순덕이는 예, 어머님, 예, 를 달고 다니며 속으로 내 팔자에 어떻게 일이 떨어지겠나 생각하고선 종아리가 붓도록 어깨가 빠지도록 일을 했다. 시어미보다 순덕이를 더 부려먹는 건 시누이다. 제 손발을 뒀다가 멋에 써먹으려는지 버선 빨아라, 고쟁이 빨아라, 쑥 뜯어와 쑥떡해라, 딸의 똥 치워라, 기저귀 빨아라, 등 두드려라, 어깨 주물러라. 순덕이를 못살게 했다. 밤이 또 순덕이를 괴롭혔다. 한 살 아래 신랑이란 게 하룻밤도 거르지 않고 순덕이 옷을 벗겼다. 하룻밤에 한 번이면 그나마 참겠는데 자다가도 눈만 뜨면 그 짓이다. 아직 운우의 맛도 모르는 순덕에게는 보통 고역이 아니다. 동창이 밝아 옷을 걸치고 부엌에 나가려는 순덕이를 또 잡아당겨 아침이 늦었다고 시어머니한테 호통을 맞게 하기 일수다. 낮엔 앉을 틈도 없이 일하고 밤이면 잠도 못 자게 시달려도 그것까지는 견딜 수 있었다. 그런데 마음고생만은 참을 수가 없다. 혼수 적게 가지고 왔다는 걸 두고두고 말하지 않나. 쌍놈 집안에서 자라 본데가 없다느니, 음식 솜씨 일솜씨가 없다느니, 외아들 진을 다 빼먹는다느니 순덕이 가슴에 못 박는 말을 시도 때도 없이 해댔다. 어느 날 동네 우물에 물 길러 갔던 순덕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왔다. 어머님, 동네 여편네들하고 한판 싸우고 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의아하게 쳐다봤다. 글쎄, 아가씨가 시집에서 쫓겨났다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쫓겨난 게 아니라 친정 다니러 왔다 했더니 모두가 킬킬 웃더라고요. 시어미와 시누이가 눈이 동그래지는 걸 보고 물동이를 내려놓고 순덕이가 말을 이어갔다. 아가씨 딸 임단이가 제 아버지는 조금도 닮지 않고 아가씨 시집마을 뒷사 남자의 점쟁이 도사를 빼닮았다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양반 가문이 우리 시누이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막 싸웠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어떤 년들이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더냐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빠졌다. 이튿날 아침 느긋하게 일어난 순덕이 문을 빠끔히 열고 말했다. 아가씨, 오늘 아침 좀 해줘. 내가 몸살인가 봐. 홍진사는 천하의 한량이다. 기생집에 들어가면 치마 입은 것들은 홍진사를 서로 차지하려고 버선발로 흙마당에 뛰쳐나온다. 여승도, 양가집 규수도, 소리꾼도 홍진사 앞에서는 사족을 못 쓴다. 허나 홍진사에게도 생전 처음 난관의 벽이 가로막았다. 이 마을 서당에 새로 부임해온 젊은 훈장의 처가 자색이 보통이 아니다. 얼굴 예쁘기로만 치면 기생들이 낫지만 훈장의 처는 그 이상의 뭔가가 있다. 얼음처럼 싸늘하고 깐 밤처럼 말끔한 데다 매화처럼 이지적이다. 훈장이 학동들에게 글을 가르칠 동안 훈장의 처는 수묵을 친다. 홍진사는 훈장처에게 반해 훈장님과 글한다는 핑계로 뻔질나게 서당을 들락거리며 수작을 걸기 시작했다. 멋모르는 훈장은 친구도 없이 외롭던 차에 좋은 술과 산해진미 안주를 싸들고 오는 홍진사가 반갑기만 한 것이다. 어느 날 저녁엔 훈장과 술잔을 나누던 홍진사가 방구석에 쌓인 훈장 부인이 친 사군자를 보고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우와, 이것은 걸작이요. 하며 펼쳐들자 집사람이 심심풀이 삼아 수묵을 친 졸작입니다. 훈장의 말이 떨어지기 전에 홍진사는 제게 파십시오. 하며 엽전 주머니를 놓고 한 점을 둘둘 말아 품속에 넣었다. 돈 받고 팔만한 작품이 아니라며 마음에 든다면 그냥 가져가라 해도 막무가내다. 홍진사가 가고 난 후에 훈장 부부는 주머니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다. 거금 100냥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이튿날 훈장이 학동들을 가르칠 때 훈장 부인이 돈주머니를 돌려주려고 홍진사를 찾아왔다. 홍진사는 끝난 거래라며 돈주머니를 받지 않으려고 옥신각신하다가 훈장 부인의 손목을 잡았다.
하초가 뻐근했지만 참았다. 며칠 후 밤에 훈장이 당숙모 문상하러 고향에 갔다는 걸 알고 모른 척 술병과 육회 안주를 들고 서당을 찾은 홍진사가 혼자 있는 훈장 부인의 손목을 잡았다. 획 손을 뿌리치자 내친 김에 그녀를 안고 쓰러져 옷고름을 풀었다. 그녀는 은장도를 꺼내 들고 자기 목에 칼끝을 겨눈 채 싸늘한 눈초리로 홍진사를 노려봤다. 알겠소, 알겠소. 홍진사는 뒷걸음쳐 도망갔다. 다시 며칠 후 학동편에 서당에 오라는 훈장의 전가를 받고 안 가면 오히려 이상할 것 같아 홍진사가 찾아가자 훈장이 반갑게 고향에서 가져온 돈베기를 술과 함께 내놓았다. 술상을 들고 온 훈장 부인은 태연하게 홍진사에게 가벼운 눈인사를 보냈다. 두 사람이 얼큰하게 술이 오르자 홍진사가 훈장 팔소매를 끌었다. 저작거리로 가 홍진사의 단골 기생집으로 갔다. 홍진사가 기생어미한테 몰래 엽전 꾸러미를 두둑이 찔러주고 귓속말을 했다. 그날 밤 술자리를 끝내고 초승달처럼 예쁜 청매가 훈장을 잡아 금침이 깔린 뒷방으로 데려가 온갖 기교를 다 부려 혼을 빼놓았다. 3일이 멀다 하고 홍진사와 훈장은 기생집을 찾았다. 훈장이 청매에게 푹 빠져버린 것이다. 나무토막처럼 반듯하게 누워 숨소리조차 감추는 부인과 달리 청매는 촛불을 켜놓은 채 호치마만 입고 그것으로 훈장 얼굴을 덮었다. 어느 날 밤 기생집에서 훈장과 술을 마시던 홍진사가 여봐라, 훈장님이 혼자 왕림하시더라도 술값은 나에게 달아놓아라. 훈장은 혼자서도 자고 갔다. 훈장 부인은 투기를 내색하지 않았다.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날 밤 훈장이 혼자 기생집에 가 청매를 끼고 술을 마실 때 홍진사는 서당에 갔다. 훈장 부인 옷고름을 풀었을 때 그녀는 은장도를 꺼내는 대신 눈을 감았다. 홧김에 서방지를 한 것이다. 서진사는 신원서판에 모자람이 없다. 허우대가 틀이 잡혔고 서글서글한 성격에 때로는 다정다감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인을 끔찍이 아꼈다. 서진사네는 천석은 못되지만 7,800석은 거뜬했다. 천지신명이 이런 서진사를 시샘했는지 걱정거리 하나를 안 꼈다. 자식이 없는 것이다. 손이 귀한 집안이라 혼례식을 올리고 두세 달도 안 돼 시어머니는 며느리 입덧을 챙겼다. 기울어진 양반 집안에서 시집온 소담댁은 덕이 흐르는 복스런 얼굴에 언행도 진중해 모두 천생부잣집 맏며느리감이라 입을 모았지만 1년이 지나자 모두들 새색시가 성렬하고 수군대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삼신알미한테 빌고 또 빌었으나 백약이 무효. 소담댁의 입덧은 코빼기도 보이지를 않았다. 2년이 지나자 시어머니는 시바지를 구하러 다니고 소담댁은 서진사에게 첩시를 하나 얻으라고 졸랐다. 그때마다 서진사는 쓸데없는 얘기 말라며 소담댁을 쓰러뜨렸다. 매일 백숙에다 곰국을 먹으며 기운을 축적해 사흘에 한 번씩 소담댁 치마끈을 풀었다. 어느 날은 문우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소담댁 허리를 껴안았다. 소담댁이 촛불을 끄려 하자 그녀를 당겨 팔에 안고 부인, 아이를 갖지 못한 연유를 알았소. 소담댁이 큰 눈을 뜨고 서방님, 그게 무엇입니까? 음양이 서로 흥분하여 합판을 해야 삼신할미가 점지한다는데 부인은 목석처럼. 서진사가 입을 맞추며 소담댁을 세게 안았다. 전에는 하지 않던 짓이다. 서진사가 옷을 모두 벗기자 소담댁은 몸을 오므리며 서방님, 불을 끄세요. 서진사는 불을 끄지 않았다. 석 달 넉 달 온몸을 부드럽게 입맞추니 감창은 끊임없이 터져나왔지만 입덧은 없었다. 3년째 시어머니가 시바지를 구해와 별당에 넣었다. 서진사는 별당에 가지 않았다. 소담댁이 읍소를 해도 움쩍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서진사가 집에 오니 소담댁이 보이지 않고 안방경대 위에 편지 한 통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서진사는 읽고 또 읽고 울고 또 울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 세월이 흘렀다. 지리산에 목줄을 메고 사는 구례 사람들이 산자락에 한 마을을 잃었다.
남원 순천 하동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이라 조그만 주막 하나가 동구 밖에 자리를 잡았다. 저녁 나절 단보찜을 메고 떼국물이 흐르는 두루마기를 걸친 초라한 몰골에 선비 한 사람이 주막에 들어섰다. 주모가 행주치마에 젖은 손을 닦으며 어서 오십시오. 선비와 주모는 얼어붙었다. 당신을 찾아 팔도강산을 유람한 지 7년째요. 천지신명이 내 발길을 이리로 보냈구려. 서진사도 흐느끼고 소담댁도 어깨를 들썩였다. 바깥에서 놀던 아이 셋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엄마 왜 울어? 소담댁의 치마를 잡았다. 성렬하던 소담댁이 아이가 셋인데도 서진사는 놀라지 않았다. 10년 전 소담댁이 떠나고 부모님의 간절한 뜻을 외면할 수 없어 시바지와 살아도 재취를 들여놓아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걸 보고 서진사는 원인이 자신이라는 걸 깨달았다. 자신의 병을 고치겠다는 구실로 집을 나와 방랑길에 들어선 것이다. 당신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소. 나으리 왜 이리 초췌해지셨소? 내 가슴이 찢어집니다. 바로 그때 바로 일하다 돌아온 듯한 모습에 수염이 덥수룩한 남정네가 들어왔다. 아이들이 아버지 하며 매달렸다. 여보, 이분이 서진사요. 어색한 조우였지만 두 남자는 술잔을 몇 번 부딪히고 나서 10년지기인 양 말문을 텄다. 세 사람은 울고 웃으며 꼬박 밤을 새웠다. 이튿날 아침 잠깐 눈을 붙인 소담댁이 해장국을 끓여 객방으로 갔더니 남편은 술상 옆에 꼬꾸라져 자고 서진사는 없다. 술상 옆에 놓인 주머니를 열어보니 금화가 좌르르 쏟아졌다. 천석군 부자 안진사는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허우대가 장대한 데다 30대 중반에 어울리지 않게 검은 수염이 관훈장처럼 휘날렸다. 그는 도교의 심취에 장차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오르리라는 믿음을 갖고 매일 새벽이면 뒷산 용바위에 올라 가부좌를 들고 몸에 기를 불어넣었다. 그의 처, 월계 부인은 말이 없고 조신한 양처로 안방에서 사군자를 치는 게 일과다. 양반집 교수로 어려서부터 조부한테서 사서삼경을 떼고 서예를 익혀 남자였다면 과거에 급제하고도 남았을 거라는 칭찬을 받았다. 언제나 몸가짐이 단아하고 기품이 넘쳐나 사람들은 말붙이기도 두려워했다. 모든 사람들이 안진사와 월계 부인을 우러러봤지만 두 사람은 오만하지 않고 겸손했다. 신성과 선녀 같은 안진사와 월계 부인은 밤이 되면 표변했다. 안진사가 초롱을 들고 마당을 건너 안방으로 들어가면 월계 부인은 간단한 주안상을 차려두고 합한주 한 잔을 따라 올린다. 안진사는 두 잔까지 마시고 셋째 잔은 들이켜지 않고 입속에 가두어 두었다가 부인을 끌어당겨 입맞춤을 하며 입속에 넣어준다. 희미한 홍등 불빛에 월계 부인의 볼이 붉게 물들고 벌써 숨은 가빠진다. 안진사가 부인의 저고리 옷고름을 풀고 뜨거운 입술을 가슴에 가져가자 부인이 뒤로 넘어지며 숨이 더욱 가빠진다. 안진사는 소녀경을 터득한 데다 도교에서 깨우친 방중술로 접이불로를 실행, 안진사와 월계 부인의 합하는 하룻밤도 거르지 않았다. 날이 밝으면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안진사는 의관정제하고 사랑방에서 글을 읽고 월계 부인은 단정한 차림새로 안방에서 사군자를 쳤다. 어느 날 안진사가 외출채비를 했다. 월계 부인은 도포를 꺼내고 선반 위에 싸둔 갓을 내렸다. 오늘은 어디로 가십니까? 월계 부인이 조용히 묻자 안진사는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더니 강 건너 수옥 과부 있잖소. 천하일색의 청상과부라 온 고을에 소문이 자자해 월계 부인도 들어 알고 있었다. 매파들이 줄을 이어 찾아가 수많은 혼처를 펼쳐놓아도 수옥 과부는 딱 잘라 거절하면서 강 건너 안진사라면 씨앗으로라도 들어가겠다 했다오. 만나보고 오리다. 안진사는 싱긋 웃고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밖에 대기하고 있던 나귀를 탔다. 안진사는 부인에게 거짓말 농담을 하고 산 너머 이초시댁 잔치에 간 것이었다. 잔치판은 밤까지 이어져 이초시가 건넨 약주를
받아 마시던 안진사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행랑하범이 헐레벌떡 안진사를 찾아왔다. 월계 부인이 목을 매 숨진 것이다.